병원 복도를 뛰어오던 아들의 숨소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삼키던 딸의 모습, 제 이름을 부르며 제발이라고 중얼거리던 아내의 목소리.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저를 본 순간 아내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고 그 손이 얼마나 차갑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울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제 침대 옆에서 주먹을 꼭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프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 선택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왜 혼자 이런 결정을 했냐고, 왜 우리를 믿지 않았냐고, 당신 아픔까지 혼자 안고 가려 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붙잡고 아빠 미안하다고, 아빠 힘든 줄 몰라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올해로 59이 되었고 서울 외곽의 중견기업에서 30해 가까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 온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자동처럼 눈이 떠지고 넥타이를 매는 손놀림도 이제는 생각 없이 움직입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제 자리는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제 의견보다 젊은 직원들의 말이 더 오래 남았고 상무님은 제 이름 대신 저쪽 부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그랬고 세월이 그랬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볼 때면 어느새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대학을 막 졸업한 딸,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고 아프다는 말이나 힘들다는 말은 삼켜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병원에서 받은 정기검진 결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 말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보호자와 함께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정년도 남아있고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제가 그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치료보다도 가족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그 얼굴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먹었고 아내가 건넨 김치찌개를 먹으며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겉으로는 변함없었고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은 그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위험이 좀 심하다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소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오래전에 끊었으니 설마 큰 병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병변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단어들은 분명 한국말이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의사는 제 반응을 보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물 한 컵을 건네주었지만 저는
그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회사 출근 시간, 다음 주 회의 자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고, 이 모든 일상이 오늘을 기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풀려 벽에 잠시 기대야 했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봐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몇 번이나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혹시라도 차를 세워야 할까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인터넷을 켜고 병명과 생존율, 치료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당장 회사 출근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기간 휴직이나 조기 퇴직을 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는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년을 1년 남짓 앞둔 상황에서 병가를 길게 쓰면 퇴직금과 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았고, 보험금이 나온다 해도 당장 생활비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을 해봤고,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 가족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흔들릴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자 가슴이 조여왔고,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의사에게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통증이 심해지면 그때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의 저는 최소한 정년까지는 버텨서 가족에게 남길 것을 최대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제 인생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시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버틸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조금 무겁고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고, 회사에서도 커피를 한 잔 덜 마시는 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자 제 몸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보고서를 읽다가도 글자가 겹쳐 보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올 때면 거울 속 제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 있었고, 양치질을 하다 피가 묻어 나오는 날에는 손잡이를 붙든 채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 나갔습니다. 정년을 앞둔 사람이 아프다는 소문이 돌면 남은 시간조차 편히 일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고,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 때문에 잠에서 몇 번씩 깨곤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집의 소리들이 하나하나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 딸이 방문을 열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새벽 첫 버스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가족에게 이 짐을 나눠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 끝에는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울며 제 손을 붙잡는 모습, 딸이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 휴가를 내고 달려온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는 모습,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서 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메모장에 적어두었고 보험 서류를 파일에 모아두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자동이체를 조금씩 옮기며 혹시라도 제가 없을 때 불편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돌아와 딸이 쓰다 남긴 공책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적힌 사소한 메모 하나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혼자 부엌에서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온 이유가 결국 이 아이들인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 마지막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매일 밤 흔들렸습니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분명히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깨달은 건 어느 평범한 출근길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한 발 한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잡이를 붙들고 숨을 고르다 문득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숨기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결심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모니터를 켜는 것조차 힘에 부쳤고 오전 회의 도중 갑작스러운 통증에 식은 땀이 쏟아져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무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는 제가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며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순간 저는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이 무너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 몇 벌과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준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손을 움직였지만 가방을 닫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겪을 인생의 굴곡 속에 제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군복 사진 앞에서는 결국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준 게 너무 적다는 후회가 가슴을 찢고 올라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떠나면 시간이 지나 제가 병으로 무너지는 모습 대신 기억 속의 평범한 가장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녘 집을 나서며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다시는 이 결심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뒤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제가 회사 연수를 간 줄 알았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것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도 그저 피곤해서 잠들었겠거니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정년을 앞두고 휴가를 낸 적도
출장을 간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이름만 몇 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제 서재를 뒤지던 딸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리된 보험 서류와 병원 진단서, 그리고 제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글자를 처음 본 순간 딸은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피곤해 보였던 이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던 모습,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뒷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진단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혼자 견뎠느냐고,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너무 미웠다고 했습니다. 군에 있던 아들에게 연락이 갔고 아들은 그날 바로 외출 허가를 받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무심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귀찮다며 짧게 끊었던 일 휴가 나와서도 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렸던 날,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시간들 말입니다. 가족들은 제가 남긴 흔적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며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제가 갈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혼자 다니던 병원, 회사 근처, 공원, 젊었을 때 살던 동네까지. 아내는 제 사진을 품에 안고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없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휴대전화로 제 번호를 수십 번도 넘게 눌렀고 연결되지 않는 통화음이 들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거리에서 중년 남성의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달려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한 번만 더 괜찮냐고 물어볼 걸,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왜 우리는 늘 아빠가 괜찮을 거라 믿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밤이 되면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제 베개를 끌어안고 제가 남긴 체온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딸은 제 셔츠 냄새를 맡으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주먹으로 벽을 치며 왜 혼자 보내드렸냐고 스스로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은 제가 가장으로서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는지 아무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간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으며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아프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끝내 눈을 감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찾아낸 건 정말 우연에 가까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지 열흘쯤 되었을 때 딸이 제 서류 봉투를 다시 정리하다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병원 진단서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였는데 거기에는 제 손글씨로 병원 근처 요양병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 이름을 적어두었는지, 왜 하필 그곳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떨다가 곧장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는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그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오던 아들의 숨소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삼키던 딸의 모습, 제 이름을 부르며
제발이라고 중얼거리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저를 본 순간 아내는 그대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고 그 손이 얼마나 차갑냐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울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제 침대 옆에서 주먹을 꼭 쥐고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프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 선택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왜 혼자 이런 결정을 했냐고, 왜 우리를 믿지 않았냐고, 당신 아픔까지 혼자 안고 가려 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붙잡고 아빠 미안하다고, 아빠 힘든 줄 몰라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어 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괜찮냐고 물어봤더라면, 전화 한 통만 더 길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병실은 말 그대로 눈물로 잠겼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바로 의사에게 달려가 치료 가능성을 묻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딸은 회사 면접 일정을 모두 미루고 병원에 상주하며 제 치료 계획을 하나하나 정리했고 아들은 부대에 사정을 설명해 장기 외출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킨다고 선택한 이별이 사실은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는 걸 말입니다. 치료는 쉽지 않았고 몸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날 저는 구토로 몸을 가누지 못했고 그때마다 아내는 제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속삭였습니다. 딸은 밤마다 제 침대 옆에서 잠을 청했고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아버지 여기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통증 속에서도 그 손길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었으면서 왜 혼자 떠나려 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가장이라는 이름에 숨어 버티려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제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함께 가겠다고, 하루라도 더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버지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들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음이 무섭다고 아이들 얼굴을 못 보고 떠날까봐 두렵다고 말하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살아야죠. 같이 버텨봐요. 끝까지 같이 가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적어도 마지막은 도망이 아니라 가족의 품 안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요.